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마곡에서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고요. 또 마곡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또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저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렇게 좀 알으실 것 같아서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이제 부동산 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이 IT 쪽에 엔지니어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 잘리고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시작을 했는데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4년도에 공인중개사 15회 시험을 봤어요. 봤는데 그때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봤어요. 왜냐하면 취직을 하려고 누가 일단 뭐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취직이 잘 될 거라고 해서 이게 접수를 했는데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더니 공부를 안 하고 20점 나오더라고요. 근데 11월 달 정도인가 12월 달 정도에 재시험을 본다고 막 데모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데모를 남들이 해서 재시험을 보기로 하고 다음에 5월 달에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예. 좀 이제 운이 좋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너무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합격을 해 놓으니까는 여러 가지 좀 공부를 좀 이것저것 해볼까 해서 부동산 학과에 이제 대학을 다시 한번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하고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뭐 이게 좀 저한테 적성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대학원까지 입학을 했고, 대학원 석사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조금 아는 듯 하니까는 뭐 방송국에서 뭐 이제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이 케이블 TV에서 여러 군데서 좀 불러줘서 TV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욱더 공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사실상은 좀 많이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뭐 1,000만 원 갖고 뭐 10억 버는 법 뭐 이런 책 처음에 보다가 이게 이제 사실상 안 맞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이제 전문적인 책들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부동산이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부동산도 뭐 다른 경제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약간 통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거나 어떤 뭐 투자를 하실 때도 그 가능성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저는 평생 소주를 2병을 안 마셨어요. 평생. 그러니까 한 번에 2병을 안 마신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소주를 2병을 안 마셔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술을 먹을지 모르는지 모르고 한 병을 마셔가지고 기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깔짝깔짝 뭐 된 게 아직 한 병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밤에 약속이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애도 이제 제가 케어하고 뭐 애 공부할 때 밖에서 운동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운동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부동산 공부를 조금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제 나이가 이제 53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도 이제 너무 이제 막 밖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이제 안정되게 이 마곡이라는 곳에서 자리 잡고 이제 부동산 운영하고 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임대가 아니라 저도 이제 투자를 해서 제가 한 17평 정도 분양을 받아서 한 12평을 임대 주고 한 5평 정도를 제가 쓰고 있어요. 옆에 있는 12평 준 업체가 뭐냐면은 60개 치킨이라고 해서 아시죠, 여러분? 이영자가 선전하는 거. 굉장히 잘 돼요. 한 번도 안 밀리고 하루도 안 밀리고 아주 또박또박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운 좋게.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여기 이제 어디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셔서 우연찮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몇 개 올렸더니 부탁을 하셔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좀 못 올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비를 뚫고 제가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참 이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이렇게 왔어요. 다시 한번 좀 박수로 여러분들이 좀 환영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합니다. 예.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 이제 마곡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 마곡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셨으니까는 마곡에 대해서 이제 국한돼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이제 마곡이 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이제 성장을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중심으로 해서 뭐 1시간 정도 부탁을 하셨으니까 그 내에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이 마곡이라는 곳이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지도를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 여기는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눕니다. 1지구는 주거단지예요. 보시면은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파트, 이제 주거단지고요. 그 다음에 2지구는 산업업무단지입니다. 이렇게 파란색과 그리고 요 보라색, 그리고 요 분홍색, 요런 데가 상업 및 업무단지예요. 그 다음에 3지구는 공원 복합단지입니다. 공원과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뭐 청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나뉘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면적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산업 및 업무단지가 52%예요.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택지개발지구이면서 일반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신 거고, 저도 이제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이들 들어와서 이제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공원, 복합지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원래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끝냈나요? 끝내긴 했어요. 예. 왜냐면 택지개발지구, 우리가 이제 잘 여기 이제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SH공사라든가 LH공사가 이 사업을 끝낸다라는 거는 건물을 다 짓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땅을 다 매각하고 어느 정도 땅에 뭐 심을 거 심고 하수구 심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이야기하는 이 개발은 완료가 된 겁니다. 어느 정도. 대신에 아직 매각도 안 된 부분들도 여러 군데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간에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마곡이라는 곳은 택지개발지구이면서 일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주요 용도가 이 아파트보다는 이 산업단지, 즉 이제 이 회사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뭐 16만 명의 뭐 상주인구, 뭐 40만 명의 유동인구,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마곡 하면은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유동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곡에 2018년도에 끝난 거는 땅을 다 땄고 어느 정도 팔고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토지를 어떻게 매각을 했고 또 얼마에 매각을 했고 어느 정도까지 매각을 했는지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가가 얼마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토지 값이 얼마냐,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곡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다른 어떤 개발되는 곳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우선 가서 그냥 눈으로만 보시기보다는 이 땅이 얼마에 매각이 됐고 최종적으로 얼마에 매각이 됐는지, 그래서 여기는 이 땅들이 얼마나 비싼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지역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자료를 찾는 게 사실은 이 부동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는 어느 택지개발지구라든가 SH공사, LH공사가 땅을 개발을 했을 때 이 토지 원가 산정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얼마에 매입을 했고, 매입이라기보다는 보상을 해줬겠죠? 얼마에 보상을 했고 얼마 들어서 이런 기반 시설을 다져서 토지의 원가가 얼마인가를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자, 그래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SH공사에서 자료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곡의 토지 원가를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용지비가 평균 352만 원에 토지 보상을 해주고 가져온 거예요. 여기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자, 그런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입니까? 공산국가입니까? 이제 사상으로 가르자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제 민주국가잖아요. 그렇죠?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사실상은 이런 이 마곡의 조성 원가를 하듯이 이 용지비라고 하는 이 토지 매입 가격, 그렇죠? 이 토지 보상 가격인데 사실 이게 사실상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땅을 뺏어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라에서 신도시를 지정하고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땅을 가져올 수 있는 나라가 몇몇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대단지 개발이 어렵지만은 우리나라는 대단지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옛날에 박정희 시대부터 있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에요. 해서 뭐 옛날에 상계동 철거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대규모 개발이 가능했던 게 이런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게 있고, 그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마곡지구를 선정을 하고 뭐 1기 신도시를 선정을 하고 2기 신도시를 선정을 하고 3기 신도시를 선정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끽소리 못하고 나가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개발이 가능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토지 보상법을 보면은 현재의 가치로 토지를 보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 현지의 어떤 가치인 352만 원의 평균적인 가격을 보상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가스도 심고 하수도 심고 여러 가지 이 기반 시설을 다져가지고 뭐 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거 기타 판매비까지 해가지고 나온 게 평당 1,071만 원이에요. 그래서 마곡에 땅 한 평, 팔 수 있는 땅 한 평의 가격은 1,071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왜 그 국토정보라는 그 어플 아시죠? 국토정보의 어플 들어가시면은 거기는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딱 나오면은 뭐 그 면적이라든가 뭐 공시지가라든가. 그런데 마곡은 아직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냐면은 아직까지도 이 평당 조성 원가 자체가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1,071만 원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앞에 봤던 요런 요 보라색이라고 그러죠. 보라색 땅들 있지 않습니까? 요 보라색 땅들은 이 SH공사에서 이거는 연구단지인데 연구단지를 팔 때 1,071만 원, 그러니까 조성 원가를 넘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LG는 협의를 했겠지만 조성 원가보다 조금 더 싸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땅들이 다 그 원가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샀지만은 나중에 원가가 조금 올라가면 좀 더 내야 되고요. 좀 원가가 좀 마이너스가 되면은 좀 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은 다 1,071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1,071만 원이 기준 금액이에요. 이제 여기는 평당.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도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연구단지도 공급을 했고, 주거단지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로 해서 한 1,500에서 2,000 사이로 해가지고 공급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한 겁니다. 여기는 오늘 제가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 넣는데, 처음에는 뭐 4억, 3억, 뭐 5억 뭐 이렇게 공급을 했잖아요. 땅값이 이렇게 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금액으로 여기를 공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시점에서 여기에 조금 더 부풀린 점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레포트를 쓰는 과정에서 제가 계산을 한 건데, 이게 조금 이제 오해가 있어서 조금 더 어분된 건 있겠지만, 실제 낙찰 가격 대비 이 택지 판매를 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모든 시설을 판매를 해서 SH공사가 남긴 금액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가는 6조 6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원가는 6조 6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총 판매비가 10조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4조 원 정도의 이익을 냈다. 그러니까 SH공사는 4조 원 정도의 이 이익을 마곡에서 낸 겁니다. 자, 그런데 SH공사는 서울시 거고 뭐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익을 남기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이 이익을 남겨서 이걸 뭐를 합니까? 뭐를 하는지 아세요? 예? 모르세요? 임대주택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지어줘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저 질문하시는 줄 알고. 오해를 했습니다. 예. 자,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임대주택으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혼인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됩니다. 근데 임대주택에 들어가도 될까요?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인분이 저 임대주택에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들어가지 마라. 왜요? 왜요? 집사라고 맞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게 저렴하고 편안해서 이게 들어가겠지만은 여기서 소나타 이상을 사면 쫓겨나야 되고 월급이 올라가면 쫓겨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자기는 소나타 이상도 못 사고 그렇죠? 월급도 좋은 뭐 직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집 쫓겨날까봐 옮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기서 10년, 20년 살다가 나중에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나오려고 하면은 그때는 집 못 삽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항상 집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서 거기 거주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남기는 이유가 임대주택을 지어주기 위해서 SH공사는 집을 이렇게 땅을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나비 효과가 돼서 집가가 올라간다는 그런 약간 좀 우스운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한테 임대주택을 지기 위해서 땅을 비싸게 팔았더니 그 땅이 옆에가 비싸져 가지고 점점 올라가니까는 내가 다시 나올 때는 도저히 비싸가지고 주변에 집을 못 사는 그래서 나는 계속 임대주택에 살아야 되는데 임대주택에 살려면은 소나타 이상도 사면 안 되고 월급도 뭐 500만 원, 600만 원 받으면 안 되고 사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제가 얘네들이 도대체 얼마에 이걸 팔았길래 예? 이렇게 좀 많이 남았을까를 제가 하나하나 모든 택지의 비용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토지 이제 이게 얘네들이 어떻게 토지를 판매를 했는가를 봤더니요.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 거 있죠. 빨간 거는 상업지역이에요. 여러분이 상업지역 하면은 가장 비싼 땅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기는 보통 상업지역 하면 용적률이 600% 이상 나와요. 800%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 파란색은 업무단지예요. 그리고 요 주황색은 지원시설 부지. 지원시설 부지는 업무시설은 못 들어가고 상가만 들어갈 수 있는 부지고요. 요 노란색은 주차장 부지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끊어가지고요. 15년부터 16년 사이가 B죠. 그렇죠? 자, 요때는 막 분양을 하는데 거의 막 유찰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14년도에 어땠어요? 부동산 경기가? 엄청 안 좋았죠? 그렇죠? 안 좋았는데 언제부터 좋아졌어요? 14년도 이후에 부동산이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15년도에 아예 피크를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땅을 안 팔아. 땅 멈췄어요. 그러다가 16년 이후에 슬금슬금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격이 어떻게 되건 간에 16년 이후에서 18년 후반까지 땅은 다 팔았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업무지역과 상업지역은 다 팔았어요. 대신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땅들은 이제 연구단지 같은 거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단지와 상업지역, 지원시설부지 이런 것들은 다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은 게 4조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금액을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처음에는 금액들이 요 2천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2014년도에 부동산이 붐이 부니까는 요게 4,700만 원짜리가 상업지역에서 중에서는 가장 비싸게 팔린 땅이에요. 요게 어느 땅인지는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끊었어요. 끊은 다음에 2015년도에 딱 끊은 다음에 2016년도에 들어와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상업지역 땅은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다 팔았어요. 이전에. 그런데 이때부터는 업무지역을 팔기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업무단지의 가격 형성 이 집과 군집과 이 파란색의 군집을 보시면 엄청나게 오른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고로 업무지역 중에 비싸게 판 게 5,900만 원입니다. 평당. 그 다음에 또 딱 끊었어요. 끊은 다음에 요 지원시설을 마지막에 2018년도에 팔았는데 지원시설 부지는 용적률이 350%예요. 요런 것들은 요게 있잖아요. 요거는 400%짜리입니다. 600%짜리도 아니고 400%짜리가 용적률. 여러분 용적률은 아시죠? 예. 용적률 400%짜리를 5,900에 팔았어요. 그리고 용적률 350%짜리를 6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SH공사라든가 LH공사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이 택지 개발을 할 때 얘네들이 장사를 하는 겁니다. 땅 장사를.
왜 땅 장사를 해야 되냐면은 임대주택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땅을 팔아서 남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너네가 왜 많이 남겼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만 간단하게 보시자고요. 2014년 가을에 이 4,700만 원짜리 땅이 팔렸는데 이 2017년도 이 가을에 이 업무단지 400%짜리가 5,900만 원에 팔렸다고 하면은 이 땅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4,700만 원인가요? 더 넘겠죠. 이 땅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까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막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막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아,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사이에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때 4,700만 원에 팔았잖아요. 땅을. 그러면은 이 4,700만 원을 가지고 개인이 사가지고 여기다 개인이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시행업자가 짓겠죠. 시행업자가 이게 4,700만 원이면은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100억이다. 100억이다 그러면 본인 돈은 10억 갖고 일단은 땅 계약한 다음에 PF 일으켜가지고 이것저것 금융비용 해가지고 금융비용하고 사실 이 판매 비용 자체가 20%가 넘어요. 이러한 비용을 써가지고 매각을 하는 겁니다. 분양을. 그럼 여러분들은 그 분양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요 땅하고 이제 차이가 거의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대고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요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평당 1층 부동산 1층 이 그 상가를 예를 들어가지고 평당 5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4,700만 원에 샀으면은 원가가 올라간 거죠. 그럼 얘네들은 5천만 원에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7천만 원에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 토지를 이 상가를 산 사람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죠. 이게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요. 처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토지가 사람이 올리는 게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SH공사라든가 LH공사가 땅값을 계속 올려줘요. 이 사람들은 이 토지에 남은 이익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시행업자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수지 분석이라는 걸 해보지 않으셨지만 저는 예를 들어 땅을 가져오면은 여기다가 뭘 만들어서 뭐 1층에는 뭐 상가를 짓고 2층에도 상가 짓고 3층부터는 오피스를 짓고 뭐 그 위에는 뭐 오피스를 져가지고 얼마에 팔면은 얼마가 남겠다라는 수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줍니다.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가져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요게 요 금액과 요 금액을 했을 때 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먼저 산 사람은 거기에 대한 피를 받고 요거보다 싸니까 그죠? 내가 예를 들어가서 3천만 원에 샀는데 이건 6천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죠? 그럼 나는 4천만 원에 팔면은 사는 사람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그 프리미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택지개발지구만 딱 생기면요. 뭐 저쪽에서 얘기하는 투기꾼,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가격 상승의 원리 자체가 사실은 정부 기관인 LH공사라든가 SH공사에서 자기네들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아무튼 간에 토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형성이 되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마곡도 그런 식으로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2천만 원 내외에도 잘 안 팔리던 땅이 처음에 사서 2천만 원짜리 땅에다가 공급을 했으니 얼마나 싸게 공급을 했겠어요.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그렇죠? 그런데 점점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게 땅값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장 비싸게 팔린 땅들을 제가 이렇게 좀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보시면은 자, 상업용지가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굉장히 제일 좋은 땅이에요. 14년도 10월에 4,700만 원에 팔렸는데 17년도에 업무용지 요 땅이 아니라 요 땅이에요. 제가 잘못 찍었더라고요. 요 땅이 이게 이제 지금 가서 보시면 퀸즈 13위가 될 거예요. 요 땅은 우성 SB입니다. 발산역에 가면 우성 SB 프라자라고 있어요. 그 땅이
상업지역 중에서는 가장 비싼 땅이고요. 여기 보면 퀸즈 13이라고 있는데 그게 가장 비싼 땅이에요. 그게 5,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발산역에 가시면은 아직 이게 건물이 준공은 안 됐어요. 준공은 안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우성 SB에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가지고 이 골드 프라자라고 골드 타워라고 있는데 그 상업 용지에 있는 건데 그 뒤쪽으로 가시면 요게 6천만 원에 팔린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상가도 그렇고 모든 게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투자를 했을 때 쉽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지 개발 신도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다 준비들을 합니다. 아,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토지값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보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는 성공할 수 있겠다. 뭐 상가로도 충분하게 투자가 되는 거죠.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게 지금 보시면 웃긴 게 요게 5,900만 원을 팔렸는데 요거는 400%짜리 땅이었어요. 용적률이. 근데 요 앞에 보면은 요 앞에 797인가 그 보면은 왜 그 마곡역에서 바로 대각선 방향으로 가장 코너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이거는 600%짜리인데 이게 2,400만 원이니까 팔렸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바로 뒤에 퀸즈 13이 더 비싸게 팔려서 더 비싸게 분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797 거기는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그 3명인가 4명이서 동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 사람 앞에 80억 정도 번 것 같아요. 엄청나죠? 여러분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은 목숨 건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 그 사치비까지 한 15억씩인가 이게 투자해가지고 한 80억 정도를 벌어갔는데 그 사람들 15억 투자해서 만약 이렇게 부동산 붐이 안 벌어졌거나 이랬으면요. 그 사람들은 다 깜빵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벌었으니까 80억 부자 돼가지고 지금 떵떵거리면서 예전에는 이거 마곡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요. 강서구에 그렇게 그랜저만 다녔는데 벤츠 같은 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벤츠가 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많이 발전했죠. 그렇게 땅값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은 게 신세계 부지 아세요? 신문에 났죠. 신세계 부지 팔렸다고. 그렇죠? 신세계 부지를 얘네들이 계속 안 짓고 있었는데 신세계 부지를 팔았어요. 신세계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평당 6,890만 원. 거의 6,900만 원을 팔았습니다. 여기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땅값은 얼마가 되겠다. 자, 그래서 되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보타니 프루지오 시티. 여러분들이 계신 데는 지금 여기예요. 그렇죠? 맨 앞에 있는 이 보타니 프루지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역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고 이제 이런 땅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는 호가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서구도 이제 평당 1억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주변에 이 마곡 말고요. 살짝 넘어가서 내발산이라든가 방화라든가 뭐 이런 데 있죠. 등촌동이라든가 가양동. 그런데 건물들 보통 100평, 80평 이런 건물들의 평당 매매가가 원하는 매매가가 7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올랐죠. 옛날에 그 2천만 원도 안 했어요. 이 마곡이 생기기 전에는 이러한 마곡이 개발됨으로써 이 땅값들이 올랐고 그 땅값들의 가격 상승은 사실은 SH공사가 뒷받침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도 이거 KS 마크 알죠? 예, KS 마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땅도 KS 마크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공급은 개인이 못해요. 철저하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이 택지개발총칙법이 저는 이제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2013년도에 여러분들 2013년도에 신문을 보시면서 여기다 한번 쳐보세요. LH공사. 그럼 LH공사 치면은 뭐가 제일 많이 뜨냐면은 부채 비율이 300%가 넘었다. 그 400%에 육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13년도 지나서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지나면서 이게 점차 낮아져 가지고 지금은 200% 정도밖에 안 돼. 사실 일반 기업 같으면 200%면요. 그거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칭찬받아요. 요즘 LH공사가. 바로 그게 문제예요. 택지 개발을 해놓고 이게 잘 안 팔리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면은 내가 만약 개발을 했고 개인이 개발을 했으면요. 이거 현금 돌리려고 땡처리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정부 돈을 부기 때문에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땅이 팔리기 시작을 하면은 얘네들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있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은 그때 푸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팔리니까 부채 비율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는 땡처리 물건이 없어요. 아파트 같은 거 가끔 가다 땡처리 물건이 있어도 토지는 땡처리 물건이 없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여러분들 세금 갖고 그냥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토지값이 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이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부동산 현상이 뭐냐면은 하방 경직성이에요. 하방 경직성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토지가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땅이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하방 경직성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업시설 공급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상업시설 공급은 제가 상가는 너무 범위가 크고 너무 다양해서 제가 오피스텔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피스텔이 발산역 주변에는요 2,9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됐고요. 마곡역 주변에는 1,800세대, 그리고 마곡 나류역 주변에 4,400세대, 양천 향교역 주변에 3,6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됐고요. 신방화역 쪽으로 689세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한 13,000세대 정도가 전체적으로 공급이 됐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거 짓다가 이제 그 오피스텔을 못 짓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후로는 오피스가 공급이 됐는데, 이것도 이만큼 정도의 어떤 공급이 됐습니다. 뭐 12블럭, 13블럭 뭐 이런 데가 다 오피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도 지금 오피스예요. 오피스인데 여기는 수익률이 안 나와요. 여기는 그 수익률이 2% 나오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비싼데, 땅값은 비싸니까 가격은 비싼데 여기가 월세가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들 뭐 다양한 지역에서 오셨으니까 이렇게 좋은 건물에 10평짜리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60만 원이면 참 사람들이 너무 기뻐할 겁니다. 여기가 10평 기준으로 해서 45에서 50만 원이에요. 500에.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이게 거의 2억, 10평이면 2억이 넘어가거든요. 수익률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렇게 수익률이 안 나오고 이렇게 여기가 뭐 엉망이 돼버렸는지를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지금은 토지 공급이 이렇게 돼서 이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변했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대수가 13,000세대가 공급이 됐는데, 제가 역별로 해서 대표적인 오피스텔을 한번 제가 공급 가격과 현재 가격이라는 게 제가 이게 그 레포트 쓸 테니까는 작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변화가 없어요. 보시면은 발산역에 보면 마곡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가장 뭐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14층 규모로 해서 지하 6층, 오피스텔이 485실, 그리고 분양은 2013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입주를 2016년도에 했고, 건설사는 대기업인 현대 건설이 했습니다. 이거는 낙찰 가격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합원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쌀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2천만 원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줬는데, 발산역하고 50m밖에 안 떨어진 아주 초역세권입니다. 이거는 A타입이 7.28평이었는데 분양가가 1억 5,800이었어요. 1억 5,800이었는데 이 전용은 뭐 2천만 원, 이 좀 틀렸네. 분양 면적당 2,100이고 전용 면적당 아마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9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2억 3천만 원 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많이 올랐죠. 이 많이 오른 이유가, 얘네들 지금 2억 3천이면요. 2억 3천이면은 여러분들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수익률, 내부 수익률 몇 프로 잡으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2억 3천을 투자했다. 그럼 내부 수익률,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세요? 저거 4%에서 5% 나와야죠. 4%. 그쵸? 4%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현재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60만 원. 60만 원 이상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수익률은 안 나오는데 2억 3천의 가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는 평당 토지가 적어도 7, 8천은 될 테니까. 7, 8천 되면요. 이거 3억 넘게 분양해야 돼요. 수지 분석을 해보면은 3억이 안 되게 분양을 하면은 이게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2억 3천이 돼도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안 오르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 오르는 이유에 아주 핵심 이유가 사실 주택임대 사업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5%밖에 못 올리니까. 처음에는 이게 들어올 때 사람들이 5% 올릴 수 없다라는 것들을 어렴풋이 알았고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5%밖에 못 올린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막 안 나가니까 40만 원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5% 3년 동안 4년 동안 올려봐야 50만 원 가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6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러한 지금의 뭐 요번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바뀌어서 5%밖에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바뀌면 가능해요. 근데 주택임대 사업자는 사람이 바뀌어도 5%밖에 못 받아요.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사실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마곡에서 좋은 오피스텔은 뭐냐면은 남향에다가 면적 넓고 층 높고 이런 게 좋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느냐, 많이 받고 있는 오피스텔이 좋은 오피스텔이에요. 왜냐면 법으로 그게 막아놨기 때문에 나는 60만 원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 70만 원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 2층인데 70만 원을 받아. 나는 15층인데 14층인데 45만 원 받아. 그러면은 고층에 있는 게 더 좋은 오피스텔이어야 되지만은 여기는 그게 좋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2층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오피스텔이 좋은 오피스텔입니다. 아무튼 간에 현재는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60만 원, 현재 6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익률은 안 나오죠. 현재 수익률은 안 나오죠. 하지만 분양가로 보면은 거의 한 4.8%, 5%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왜 올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마곡나루역 보타닉 프루지오 시티. 저는 이 마곡나루역에 있는 보타닉 프루지오 시티 이 필지가 이 강서구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죠. 마곡에서 가장 핵심 필지예요. 이게 가장 좋은 필지인데 이거 낙찰 가격이 2,600만 원이었습니다. 2,600만 원인데 아까 제가 이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 얼마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1억 가요. 그렇죠? 1억 갈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2,600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이거를 6.72평짜리를 얼마에 분양을 했냐면 1억 4,900만 원, 1억 5천에 분양을 했어요. 이것도 현 시점에서 KB 시세가 2,450만 원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서 월세가 한 이 정도 받는데 분양가 수준에선 5% 이상이 나오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3%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높아지질 않아요. 왜냐면은 주택임대 사업자 때문에. 근데 이제 요번에 710 부동산 대책 이후로 이제 많이 이제 여기가 바뀔 거예요. 근데 바뀌는데 710 부동산 대책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오피스텔은 직격탄이 돼버렸어요. 지금부터 이제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주택으로 이제 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잘 법을 뜯어보시면요. 정말 웃긴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뭐냐면 재산세 기준이에요.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안 내고 업무용으로 내면요. 그거 주택수에 포함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구청에서 재산세 관리하죠. 그렇죠? 구청에서는 이거를 주택분으로 내게 해요? 아니면 업무용으로 내게 해요? 뭐가 더 좋을까요? 업무용이 훨씬 좋습니다. 한 3배가 넘어요. 금액이. 주택분이 낮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오피스텔을 샀는데 오피스텔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그냥 업무시설이에요. 그죠? 건축물 대장상으로. 그러니까는 구청에서는 업무시설로 때려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내기 싫으니까 나 이거 업무용 아니라 주택분이라고 증명을 하면은 주택분으로 바꿔줘요.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 다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법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그냥 무조건 겁나서 안 살 게 아니라 잘만 하면은 일반 사업자 안 내도 여러분들이 주택분으로 해당이 안 되게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틈새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분들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아파트 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연구하시면 다 길은 있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에코 마곡역 이것도요. 보시면은 낙찰 가격이 2,231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분양가는 1억 5천, 현재가는 2억 4천. 그죠? 다 올랐습니다. 양천 향교역 대방 DMCT. 이게 이제 마지막 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돈을 무지하게 벌었어요. 왜냐면 땅은 일찍 받아놓고서, 예? 원이에요. 그죠? 근데 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팔아먹었으니까는 엄청나게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억 7천만 원이지만 지금 이게 2차는 지금 제가 요거 작성할 때 시세가 없었어요. 바로 입주를 해가지고 거의 2억이 항상 넘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이 자체가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는 땅값 올라가는 그 범위만큼 이 분양가도 올라가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오피스텔도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은 이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즉 상가라든가 업무시설, 이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주 정점을 찍은 게요. 이거 낙찰된 시기가 거의 2013년도, 14년도에 분양되면서 엄청나게 싸게 땅을 잡았거든요. 마지막에 분양을 하면서요.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습니다. 분양가가 3억이었어요. 3억. 이번에 이제 입주했거든요. 지금 이거 이제 팔리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해요. 이거 지금 분양가 3억인 게 전세가 2억 1천 정도, 그리고 월세는 한 80 정도 받아요. 수익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수익률 안 나오죠. 그런데 이 땅의 가치로 보면은 3억도 사실상은 평수가 넓어요. 8평 넘기 때문에 지금 이 마곡의 토지 시세로 현재 이거를 사서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4억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토지라는 거예요. 토지인데 토지를 그냥 업자들이 올린 게 아니라 정부에서 SH라든가 LH에서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이 토지 가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땅을 먼저 싸게 팔고 나쁜 땅을 비싸게 팔면은 좋은 땅은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둘로 갈라져야 돼요. 어떻게 둘로 갈라져야 되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쪽 분들은 예를 들어 그런 게 아니에요. 띠매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광화문 나가가지고 이러한 불합리한 택지 개발 조성, 그리고 이러한 불합리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띠를 누르고 나가야 되고요. 한쪽 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 이래서 부동산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고 계속 올라가는구나. 투자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쪽으로 갈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가격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이유가 바로 이 원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분양가들을 보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분양가들이. 공급 면적 땅. 그것도 이게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이거는 공급 면적 땅이에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 땅.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분양 면적 땅. 그러니까 얘네들이 남기려고 이 기업들도 시행업자들도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이걸 뻥튀기 해가지고, 왜 여러분들 아시죠? 전용률이라는 거. 보통 이제 이런 데는요, 42%밖에 안 돼요, 전용률이. 그렇죠? 예. 분양 면적과 전용률은 상당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분양 면적을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은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마곡 상권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마곡 상권이 이제 어떤 정도냐, 예,를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이제 저를 초청하신 분이 이제 아마 이제 이 상권 분석한 거 보고 아마 저를 이제 초청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마곡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석은 사실상은 돌아봐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돌아는 당연히 보셔야죠. 하지만은 돌아보시기 전에 이런 빅데이터, 요즘 빅데이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빅데이터를 잘 보고 여기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일단 우선은 그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시면은 이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 상권 분석 프로그램이 있고요. 제가 이번에 이게 쓴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에 가면 상권 분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상권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상권의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은 자동적으로 그 지역의 뭐 유동인구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상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분석하고 뭐 유동인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동서 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에는 사실상은 그러한 사항보다는 이 빅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 상권을 확인할 때 혹은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이 강서구가 이 마곡이 생기기 전에는요 100대 상권이라는 걸 가끔가다 이제 전국 분석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강서구에서 그 100대 상권에 그래도 꼬라지라도 이제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사실 화곡역 상권이었어요. 화곡역 상권이 그래도 가장 핫한 상권이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상권이고 이제 이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2019년도에 이 100대 상권을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 가양 1동이 여기 마곡이에요. 예, 마곡이 4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이 뭐 가장 핫한 지역인가를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뭐 1위는 강남구 역삼동. 이게 어디냐면은 어디게요, 여기? 예? 강남역. 예. 강남역이 1등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종로. 일단은 뭐 여기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으셔가지고 예, 그분들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포구 서교동. 이게 어딘지 아세요? 홍대. 예, 홍대. 예.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 여의도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예. 뭐 그다음에 청담동, 압구정동 뭐 이런 식으로 쭉 와가지고 제가 빈 것들은 지방이에요. 서울만 쫙 써놨는데 삼성 이동이 어디냐면요 선능역, 그렇죠? 선능역 다음에 이 가양 1동 마곡이 여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좋아졌겠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은 이제 국민은행 데이터에서도 세부적으로 막 그 뭐 이제 뭐 커피숍 뭐 이런 식으로까지 분석을 안 해주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뭐 커피숍이면 커피숍, 뭐 식당이면 식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출액까지 다 알려줬는데 지금 그걸 막아놨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까지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이 마곡 나루역 인근으로 해서 한 달에 커피숍 최고 뭐 3% 이내, 5% 이내 뭐 상위권에서 파는 커피가 1억 한 2천에서 6천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돌아다니실 거죠, 그렇죠? 여기 마곡 나루역 앞에 보타니 프루지오시티 옆에 딱 보면은 마부자라는 삼겹살이 있거든요. 그거 하루에 한 2천만 원 판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여기가 상권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은 4위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뭐 직장인들 많고 아파트 좀 있고 이런 상권이잖아요. 가장 비슷한 상권이 어디냐를 내가 봤더니 여의도 상권이 그래도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면서 여기 이 마곡과 가장 유사한 상권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거기를 먼저 한번 봤어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랬더니 점포수가 759개, 월 매출액이 요 300m에서 나오는 월 매출액이 617억 원, 점포당 월 8천만 원 정도를 판답니다. 여의도가. 그래서 이용 고객 330만, 유동인구 58만 명. 월이에요. 요건 이제 일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의도는 좋은 곳이에요. 이거 마곡 아니에요. 예. 이 여의도가 4위가 랭킹 4위가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제가 이 마곡 나루 상권을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역시 발산역. 그렇죠? 발산역 점포 520개, 월 매출 293억. 점포당 5,640만 원. 이용 고객 141만 명, 유동인구 28만 명. 이런 정도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마곡 나루역.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양천 향교역이 월 매출액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곡역 상권. 마곡역은 이제 막 올라서고 있어요. 요 밑에 12블럭, 13블럭이 굉장히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면서 여기도 이제 많이 매출 오를 겁니다. 양천 향교역에 비해서 마곡역이 더 핫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방화역은 좀 작아요, 이렇게. 여기는 어차피 아파트 상권이고 그냥 뭐 이런 상권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요걸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상권에
이 상권을 보면은 마곡역 상권이 좀 더 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마곡역 상권은 이 밑에서부터 수명산에서 올라올 수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권으로 성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게 이 마곡이라는 상권이 이렇게 지금 발달을 했죠. 그런데 돌아보시면 어때? 아직 안 돌아보셨어요? 아직 안 돌아보셨어요? 좀 이따 이제 돌아보실 텐데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은 빈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뭐 지하 같은 데는 한 번도 안 나가가지고 3년 동안 관리비만 내신 분들도 있고요. 저 뒤쪽 이 넥센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요, 아직까지도 2층 같은 데가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아직까지는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전국 47위, 그죠? 전국 47위, 뭐 월 매출액, 뭐 예를 들어가지고 190억, 뭐 293억, 이렇게 좋은 상권에 왜 이렇게 빈 상가가 많으냐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빨간 거로 제가 그려놓은 거 있죠. 예, 빨간 거 그려놓은 거 있죠. 이 빨간 거로 그려놓은 게 뭐냐면요, 아직 공터입니다. 공터가 이렇게 많아요. 이 공터는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이대병원이거든요. 이대병원 바로 뒤에 이 공터는 아직 팔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은 게 아니라 팔질 않았어요. 여기는 지금 지식산업센터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식산업센터 만들 거고요. 여기 S오일이고 여기 코롱이에요. S오일이고 이랜드예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신세계, 여기 CP고요. 롯데에서 이제 컨소시엄 해가지고 이제 뭐 내년부터 착공을 들어간다 만다 하는데 여기 아직까지 비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여기가 고도 제한 풀어준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30층까지 질 수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아직까지 안 풀렸어요. 이거 대우해양 조선짜리거든요. 지금 요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만 들어왔고 다 비어 있습니다. 여기 지식산업센터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땅도 아직 안 팔았어요. 여기 빨간 거 있죠. 요거 원래는 뭐 이게 뭐 지원시설 부지였는데 이거 요번에 발표 났어요. 15단지예요. 이게 아파트진데요. 예, 아파트진데요. 여기. 자, 여러분들 보세요. 개발된 곳과 이 마곡 나루역,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서 요게 지금 여기 상권이 형성된 곳이거든요. 상권은 요만큼 형성됐는데 빈 땅이 이만큼이에요. 여기가 요게 뭐냐면요, 롯데 컨소시엄 연구단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몇 평인 줄 아세요? 땅만 한 7,000평 돼요. 7,000평이면 여기 350% 질 수 있거든요. 그럼 몇 평 진 겁니까? 7,000평이면 37, 22, 2만 1,000평에다 한 2만 5,000평? 그쵸? 2만 5,000평 건물에 몇 명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려면? 2만 5,000평이면요. 적어도 2,000명 들어갑니다. 그쵸? 여기 몇 명인 줄 아세요? 200명이 있어요. 숨바꼭질 한답니다. 찾을 수가 없대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요거 지금 내가 이제 빨간 걸 안 했는데 이거 지금 여기 SS 뉴테크라는 회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3년 4년 있으면서 저기 건물이 완성된 이후로 사람이 들어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요, 건물들이 많이 그래도 지어놨어요. 회사들이. 그런데 사람들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단지 있는 거는 이렇게 민간이 여기를 분양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빨리 임대료를 놔야지 관리비도 안 내고 이러한 공간에 여기가 꽉 차 있는 거지, 이런 땅은 다 공터입니다. 왜 공터냐? 여러분들한테 여기가 인기가 없어서 공터냐?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터인 이유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지 이 빈상가가 많은 곳에 앞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부터 제가 왜 이렇게 공터도 많고 빈 이러한 사무실이 많은지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요 보라색은 뭐라 그랬어요? 연구단지. 얼마짜리라고 했어요? 1,073만 원.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1,070만 원에 사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죠? 이거를 못 팔아서 지금 안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서로 달라고 난리입니다.
근데 딱 이 사람들이 샀어요. 딱 사는 순간 무슨 고민이 되냐면은 이거는 건물을 짓고 나서 5년 안에 팔지도 못하고 임대도 못 줘요. 즉 여기 하나 필지 한 300평 산 사장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상의 드리러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여기 300평을 샀는데 300평을 사면은 여기 지을 수 있는 땅이 한 1000평 정도가 돼요. 건물을. 그쵸? 350%니까. 그런데 자기네 직원은 50명이래요. 그래서 50명을 데리고 와도 된대요. 근데 1000평에다 50명 집어넣고 뭐 할 거냐는 거죠. 나머지는 뭐 할까? 임대료 주면 안 될까요? 임대 줬다가 걸리면은 뺏겨요. 잘못하면 벌금 내야 되고 이거 문제가 큽니다. 자,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 지금 이거 많죠. 이게 다 사무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사무실입니다. 이 건물도 사무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는 무슨 오피스라고 하냐면은 섹션 오피스라고 해요.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섹션 오피스. 즉 작게 잘리는 오피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게 7평부터 크게는 15평까지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10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10평이 얼마 받느냐? 45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 마곡이 생기기 전에 강서구에 웬만한 빌딩에 10평이면요 60만 원, 7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누무게 생기고 나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나 강남에 있는 사람인데 이 마곡으로 좀 옮기고 싶죠? 뭐 한 몇 평 정도 필요하십니까? 한 300평만 구해주세요. 없습니다. 끊어요. 또 전화가 와. 그러면 한 150평도 안 될까요? 없습니다. 하고 끊어요. 100평은 없어요. 50평은 한번 제가 알아는 볼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섹션 오피스로 10평씩 잘라놓다 보니까는 200평 들어가려고 하면요. 제가 20명을 설득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래요. 제가 100평을 만들어 놨어요. 100평을. 초창기에. 그러니까 바로 입주하는 데는 가능하잖아요. 100평을 만들어 놓고 얼마입니까? 제가 100평 만들었어요? 얼마예요? 1000만 원이요. 거기 10평은 얼마예요? 45만 원이요. 100평이면은 450만 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10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이상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10평에 45만 원인데 100평이면 좀 깎아줘야지. 어떻게 2배가 됩니까? 여기가 그런 곳이에요. 100평, 200평은 구하지 못하고 10평만 많은 곳이 바로 마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놀고 있는 땅들 여기다가 100평, 200평은 임대를 줘도 내가 허락해 줄게 서울시에서만 해주면은 여기 금방 다 들어설 겁니다. 내가 300평을 사가지고 우리 직원은 50명인데 1000평 줘놓고서 50명 들어가가지고 숨바꼭질 하느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렇죠? 근데 50명 정도면요. 몇 평 필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한 10분의 1? 10분의 2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예를 들어서 7, 80%는 임대를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 바로 건물 져서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1000평짜리에다 50명 넣어야 되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강서구가. 그런데 여기는 3년 안에 착공을 해야 돼요. 땅 받고서. 거의 이제 3년 다 돼갑니다. 원래 2년이고 1년은 더 이제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건물을 짓는. 아니면 내놔야 돼요. 근데 이 1000만 원짜리 땅을 이런 땅에 서울시 이 핵심에 초역세권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1000만 원에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이걸 놓치고 싶겠어요? 안 놓치고 싶겠어요? 놓치긴 싫은데 지금 당장 건물을 지어놓고서 1000평에다 50명 집어넣으려니까 이게 깝깝한 거예요.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상은 좀 전에 여기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색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가신 그분이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SH공사의 허락 없이 임대나 혹은 매매를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건은 뭐예요? SH가 허락하면 돼요. 허락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허락 안 했어, 계속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8년이면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8년이면 여기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3년 거의 다 지나갔죠. 8년이 아니라 한 5년만 지나면은 여기가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3년 다 됐기 때문에 무조건 건물 지어야 되거든요.
건물 짓고서 5년만 있으면 팔 수도 있고 임대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데서 전화 와가지고 거기 500평 구할 수 있어요? 아유 그러면 500평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500평짜리 회사가 들어오면은 500평을 거래하는 10평짜리 회사가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LG 들어왔죠. LG가 뭐 제가 이제 뭐 이거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10평짜리 회사랑 거래를 할까요? 별로 없겠죠. 10평짜리 회사랑 거래, 이 20평짜리는 별로 없겠죠. 여기가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LG는 들어왔는데 200평짜리, 500평짜리 회사가 없어요. 들어올 데가 없어서. 그래서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마곡은 시간 싸움이다.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다들 해놓고서, 줘놓고서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투자가 원활치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건물 안 지면은 뺏겨야 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건물은 져야 되겠고 5년 있다가 임대 줘야 되고 매각도 할 수 있고 이 SS 뉴테크는 아주 머리 좋은 회사예요. 벌써 여기 건물 진 지가 2년 지났거든요. 앞으로 3년만 있으면 이 회사는 분명히 팔고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되팔 수도 있고 임대 줄 수도 있고 여기가 꽤 커요. 요게 한 400평 정도 될 겁니다. 400평이면은 4, 3, 12, 1200평에다가 뭐 한 1300, 400, 1400평 정도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는 한 500평, 600평짜리 사무실도 나오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상권에 전국 랭킹 47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공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택지개발지구 가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기는 특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은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엄청나게 좋아질 것은 분명한데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서구가 사실상은 제가 유튜브를 하고 막 이게 해도 뭐가 합심이 돼가지고 막 서울시도 가가지고 막 난리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간에 좀 합심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토지 가격과 앞으로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시간과의 어떤 싸움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약 어떠한 상황에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요. 여기 분명히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도 아니에요. 어제 제가 계약서를 썼는데요. 아까 보타니 프리지오시티 있죠. 그거 제가 2억 3천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1억 8천에 썼어요. 계약서를. 그냥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 손님이 이거 1억 8천에 팔겠다는데 혹시 손님이 있어? 나한테 부탁한 손님이 있었거든요. 그냥 전화해서 사장님 1억 8천에 나오는데 보타니 프리지오시티 B타입 6.65평. 그래요? 싼 거네요? 싸죠? 저 계약금 보낼 테니까 통장 번호 주세요 해가지고 10분 만에 계약했어요. 이분은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 또 파는 분은 왜 팔았어요 지금? 파는 분은 710 부동산 대책 이후로 정말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이 안 선대요. 무섭대요. 그래서 팔았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도기가 여러분들이 투자하기는 좋은 시점이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제가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었는데 7월 10일 이후에 제가 4번을 찍었어요. 왜 4번을 찍었냐면은 계속 바뀌었어. 이게 법률안 자체가 뭐 증선준 의원이 올리고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누가 올리고 했는데 일단 그거하고 전 방송에 유튜브 찍었죠. 그들이 본회의에서 뭐 의원장 뭐 해가지고 뭐 이게 바꿔가지고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4번째 찍어가지고 그저께 올렸습니다. 그만큼 그러니 다른 부동산 가서 지금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으로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요 아무도 몰라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그나마도 제가 유튜브 찍으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올려놓으니까는 아시는 사장님들께서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분들을 조금 이해가 가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으로 나온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안 가죠? 도대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1가구 1주택,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면 1가구 1주택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세요? 1가구 1주택? 이해하세요? 그럼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게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1가구 1주택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틀려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는 무조건 1가구 1주택 안 봐요. 1가구 2주택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세청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적이 현재 상황이니까 주택으로 사용하면 무조건 그거는 보지도 않고 주택이에요. 요번에 지방세법 바뀔 때는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게 그냥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는데 지금 재산세예요. 재산세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주택이냐 아니냐. 그 세 번째, 이것도 문제가 좀 심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국토부에 질의까지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냈는데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청약 가점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예? 받아요? 맞아요? 이제 안 받는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오피스텔에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 팔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2년만 살면은. 그쵸? 근데 이걸 다른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거 1가구 2주택이에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청약을 받을 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청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약 통장을 넣었더니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파트를 사게 됐대. 사니까는 이 사람한테 취득세를 얼마나 내냐면 8%를 내래요. 왜냐면 2주택자라고. 이렇게 꽈놨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남들이 잘 이해가 안 갈 때 내가 똑바로만 알면요. 주술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뭐 여기 그 같이 오신 분들께 임장 잘 하시는데 또 다른 부동산도 많이 다녀보시고요. 괜찮은 물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막 무서워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흙탕물에 들어가면 밑에서 막 잡아끌지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예? 이럴 때 사실은 투자를 해야지만이 자신있게 투자를 해야지만이 뭔가를 건질 수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지금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하고요. 하여튼 뭐 1시간 20분 했네요. 예. 하여튼 뭐 요런 정도 해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게 해드린 거니까 예. 여러분들 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